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지만 한국이 양보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무역 합의를 재협상하고 싶어 하지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무엇을 얻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미국 신규 주택 판매가 연율 기준 65만 2천 채로 집계돼 전달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돈 수치지만 6월보다 0.6% 감소했으며 지난해 7월의 71만 채와 비교하면 8.2% 줄어든 겁니다. 재고 역시 전달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9개월치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인공지능 회사 등이 애플과 챗 GPT 개발사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머스크의 회사 xAI와 X는 이날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이 오픈 AI를 우대해 AI 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앱스토어에서 그록 등 경쟁 앱 순위를 낮췄다고 지적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에 이현아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전 거래일의 급등을 좀 잠재우는 뉴욕 증시였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9월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더 경계감이 짙어진 모습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있었긴 했지만 아직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확실한 전망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경제 지표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간밤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관련해서 조선 협력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관련해서 북한과의 만남까지 추진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상황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들도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전혜경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시장에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 조선 없인 미국 배 못 만든다라는 댓글입니다. 이 댓글에서 봤다시피 아무래도 이 간밤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 회담 테이블에는 조선업 협력뿐만이 아니라 관련해서도 댓글에서도 보셨다시피 조선업 그리고 알래스카 가스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회담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회담에 진행된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조선업 협력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 조선소가 한때 하루에 한 척씩 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황폐해졌다며 한국의 조선 경쟁력과 손잡아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고 싶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한 바 있죠. 네, 이에 따라서 알래스카 가스전 JV 구상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일본도 이미 깊이 관여하고 있고 한국 역시 중요한 파트너라며 딜 성사에 가까워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회담 직전까지는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한국에서 숙청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서 특검의 교외 수사 압수수색과 군사기지 수색서를 언급하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발언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내 정치적 이슈를 외교 무대로 끌어온 셈인데요. 이 때문에 회담이 당초보다 30여 분가량 늦게 시작됐고 현장 분위기도 처음에 단소 경직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양측은 원전, 반도체,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에서 기술 동맹을 강화하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에 한국도 함께하겠다며 동맹 강화를 약조했는데요. 결국 첫 만남은 기싸움과 협력의 메시지가 교차된 다응적인 외교 무대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올리면서 좀 긴장감이 고조되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회담이 진행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강화를 해나가자, 동맹을 해나가자라는 협력이 좀 나온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조선업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협력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상황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을지, 어떤 도전을 더 할 수 있을지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기회와 위험 부담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기회 요인부터 보자면 한국경제연구원은 알래스카 가스전 JV 논의는 조선 플랜트, 에너지 기업들의 직접적인 수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LNG 운반 선발주, 플랜트 건설, 원전 설계까지 한국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가 많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AI 반도체 협력 강화는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확대라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분명합니다. 한 국제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은 언제든 압박으로 바뀔 수도 있다며 특히 한국 내 정치, 사회 현안을 경제 협상과 연결시키는 방식은 외국인 투자 심리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조선에너지, AI 반도체, 원전 업종이 증시에서 수혜 기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한미 협력의 지속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기회와 위험이 좀 공존하는 자리였습니다. 관련해서 조선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의 문은 열렸지만 지금 북한과의 만남 가능성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쏟아지는 뉴스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GM 본사에서 재평가 철수설 재소환이라는 댓글입니다. 아무래도 노란 봉투법 관련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좀 산업계 전반에 좀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영계에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면서 조금 더 우려되는 문제까지 지금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번 법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는 걸까요? 네, 지난 24일이었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고친 개정안입니다. 네,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사유의 범위를 구조조정이나 사업장 이전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넓혔습니다. 또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기업이 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도록 제한한 게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인데 대표적으로 한국 GM이 그렇습니다. 헥터 비자레아 한국 GM 사장은 최근 한국은 이미 노사 갈등 리스크가 크다며 본사 차원에서 한국 사업장을 재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발언으로 철수설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한국 GM은 미국발 15% 관세로 수출길이 막히고요. 내수 판매도 크게 줄어 매출이 1조 원 아래로 떨어지는 등 이미 경영 환경이 악화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개정안으로 노사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겹치면서 업계에서는 GM이 2027년 산업은행과의 잔류 약속이 끝난 이후 한국철수를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노란봉투법은 노동계 권익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노란봉투법, 아무래도 이 노사 갈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영 불확실성이 좀 커지게 된다면 투자 심리에도 아무래도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데 증시 영향으로 시각을 넓혀보자면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경영계는 이미 수백 개 하청업체 교섭 요구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며 구조조정이나 해외 투자 계획까지 쟁의 대상이 된다면 글로벌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철강업계 고위 관계자는 철강 시황 부진과 미국발 관세로도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협력업체 리스크까지 더해진다면 미래를 장담하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의 노사 리스크 프리미엄을 다시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결국 증시 차원에서는 당분간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고 개별 업종 중에서는 자동차, 철강 등 하청 고용 비중이 큰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노란봉투법 통과는 이 노동계 권익 강화라는 긍정적인 취지는 있지만 비용 부담이라든지 경영 불확실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더 주의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XRP 캐시백 시대, 이제 포인트 대신 코인 받는 건가? 라는 댓글입니다. 역시 암호화폐 관련된 또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난 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도 급등을 하는 시세였는데요. 다시 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 이더리움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다시금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다시 좋아진 것 같은데요. 요즘의 흐름도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다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비트코인인데요. 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장의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다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지만 시총 3인 리플은 아직 2018년 기록한 최고점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시장에는 리플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시적으로 2달러대 중반까지 밀렸다가도 빠르게 3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기술적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리플이 단기적으로 3달러 초반을 돌파하면 4달러 선까지 시험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전체 랠리를 이끌고 있다면 리플은 그 다음 주자로서 여전히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 관건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나가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미 랠리를 주도하고 있지만 아직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서 좀 반등에 힘을 낼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요즘 이 리플 관련해서는 소식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XRP에 관련된 마스터카드 출시뿐만이 아니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리플의 흐름을 좀 더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터카드가 있겠습니다. 리플의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가운데 최근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호재는 바로 결제 인프라 확대, 특히 XRP 마스터카드 출시 기대감입니다. 리플은 재미니 마스터카드와 손잡고 리플 브랜드 마스터카드를 준비 중인데요. 이 카드는 결제할 때 리플을 즉시 법정 화폐로 전환해 일상적인 소비 활동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즉 투자 자산으로만 여겨지던 암호화폐가 실물 경제에서 직접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길을 연 셈입니다. 만약 이 카드가 정식적으로 출시된다면 리플은 단순한 블록체인을 넘어 실생활 속에서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되고 이는 가격 안정성과 신뢰도에서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이미 보유한 리플넷과 맞물린다면 은행 송금과 개인 결제라는 두 촉을 동시에 잡는 셈이 됩니다. 물론 ETF 기대감이나 기관 채택 확대도 호재로 꼽히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카드 출시처럼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리플이 제도권 금융과 결제 시장을 모두 아우르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차세대 랠리 주자로 도약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으로 이제 리플의 차례가 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랠리의 두 번째 물결 리플이 주도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줘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전혜경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가 주목하고 있는 뉴스가 어떤 건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2차 전지주들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셀트리온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321단 낸드 플래시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낸드 시장이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번 제품 어떤 건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 최초로 300단 이상의 QLC 낸드를 양산했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이번에 내놓은 건 321단 2테라비트 QLC 낸드 플래시입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를 321층까지 쌓아 올린 셈으로 현재 나온 제품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또 QLC 방식은 방 하나에 4개의 정보를 담는 구조라서 이 기존 세대보다는 이 용량을 2배 늘려서 2테라비트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층수를 높이고 방 안에 더 많이 넣게 되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내부 데이터 통로인 플레인을 4개에서 6개로 늘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결과 전송 속도는 2배 빨라졌고요. 쓰기 성능은 56%, 읽기 성능은 18% 개선됐습니다. 전력 효율도 23%나 향상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제품은 용량과 속도, 전력 효율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잡은 첫 낸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네, 이번 낸드 플래시 성능과 효율 두 가지를 모두 잡았다라는 점에서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만든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좀 인공지능 또 데이터 시장을 좀 노린 결과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제품은 AI 데이터 센터를 겨냥한 전략 제품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AI 서버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량 저전력 낸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칩을 먼저 PC용 SSD에 적용한 뒤 기업용 SSD와 스마트폰용 저장 장치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특히 낸드 32개를 한 번에 쌓는 독자 기술로 기존보다 2배 높은 집적도를 구현해서 앞으로는 초고용량 SSD 시장도 본격적으로 공략할 방침입니다. 또 중요한 점은 전력 효율입니다. 이번 제품은 23% 이상 효율을 높여서 데이터 센터의 최대 고민인 전기요금을 크게 줄여줬습니다. 결국에는 D램과 HBM, 낸드까지 풀 라인업을 갖춘 SK하이닉스가 AI 시대 데이터 센터 경쟁력을 확실히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아무래도 시장 반응일 것 같습니다. 이번 신제품 좀 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일단 현재 낸드 시장의 경우에는 글로벌 업체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황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매출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31.9%로 1위, SK하이닉스가 18.2%로 2위를 기록했는데요. 그 뒤로는 키옥시와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등이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다만 업황을 흐름을 보면 상반기까지는 수요 부진이 이어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AI 서버용 고용량 제품 수요가 늘게 되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의 초격차 제품을 내놓으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수익성도 개선할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들의 전망도 긍정적인데요. 흥국증권은 SK하이닉스가 내년에도 HBM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할 거라고 했고요. 대신증권은 HBM4 물량 협상이 9월 안에 마무리될 거라면서 메모리 업황의 불확실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321단 QLC 낸드를 양산을 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를 정조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눈에 띕니다. 앞으로의 시장 판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연기금이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같은 2차 전지 대표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좀 상반기 내내 좀 주춤했던 주가였기 때문에 이젠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래도 좀 힘을 받고 있는 이유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업종의 주가가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연기금의 매수세인데요.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삼성 SDI 약 993억 원, LG 에너지솔루션 838억 원, 포스코퓨처엠 29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꾸준히 담고 있다는 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가 흐름도 달라졌는데요. 삼성 SDI는 한 달 동안 16% 넘게 올랐고 LG 에너지솔루션도 4%대, 포스코퓨처엠도 6%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에 상장된 소재 기업들의 반등은 더 컸습니다. LNF는 25% 넘게, 에코프로비엠은 15% 이상 뛰었습니다. 이런 흐름의 배경에는 리튬 가격 급등이 있습니다.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이 장시성의 대형 리튬 광산 채굴을 일시 중단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공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치솟았고 이게 곧바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2차 전지주들이 다시 좀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리튬 가격 급등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구조적인 요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K배터리 업체들 어떤 전략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최근 전기차 캐즘을 겪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기업들이 완전히 손을 놓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재활용 시장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SK온은 에코프로와 협력해서 북미 공장에서 나오는 불량품을 다시 양극재로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일본 토요타 통상과 함께 북미에 합작 공장을 짓고요. 유럽에서는 프랑스 DBG와 손을 잡아서 블랙매스 전처리 시설을 세울 계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블랙매스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나온 불량품이나 폐배터리를 잘게 부숴서 얻는 검은 분말입니다. 여기에서는 니켈과 코발트 같은 값비싼 금속을 다시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흔히 배터리의 원유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려는 상황 속에서 재활용은 단순한 친환경을 넘어서서 이제는 공급망 안정과 원가 절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기차 보급이 늘게 되면 수년 안에 폐배터리가 대거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재활용 시장은 K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 시장 아무래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좀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기술 경쟁력이 또 중요해진 요즘입니다. 이 배터리의 안정성과 이 성능을 책임지는 그런 관리 기술도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BMS에서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BMS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배터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압과 전류, 온도를 살피면서 과충전이나 과열을 막아줍니다. 배터리의 두뇌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규모도 점차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조사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BMS 시장은 2025년 약 9조 원에서 2030년에는 19조 원대까지 2배 이상 성장할 전망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이 시장에서 기술력을 이미 인정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BMTS라는 통합 관리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클라우드와 AI 기술을 접목해서 배터리 안전 진단, 수명 예측,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지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또 LG엔솔은 20년 넘는 설계 경험과 8,0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출률이나 진단 정확도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데요. 이런 경쟁력이 결국에는 배터리 업계에서 차별화된 우위를 만드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2차 전지 업황들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기업 이미지를 넘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 개발사로 도약하겠다라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9개나 임상에 진입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이번 발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발표는 셀트리온이 처음으로 중장기 연구 개발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일단 의미가 큽니다.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는 항체에 항암제를 붙여서 암세포만 골라 공격하는 신약 기술인데요. 셀트리온은 여기서 바이오 베타 전략을 택했습니다. 기존 약보다는 부작용을 줄이고 환자 적용 범위는 넓힌 개량 신약이고요. 이번에 공개된 핵심 후보 물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위식도암 치료제인 CT-P70, 방광암 치료제인 CT-P71, 그리고 암세포 특정 단백질을 겨냥한 CT-P73인데요. 모두
올해 안에 임상 일상 승인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본격 투약이 시작됩니다. 셀트리온은 앞으로 2028년까지 이런 ADC 신약 후보를 총 9개 이상 임상에 진입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인 후보 물질까지 좀 공개했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개발 중인 신약들, 기존 약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ADC 후보 물질들은 공통적으로 부작용은 줄이고 또 효과는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CT-P70은 위식도암 2차 치료제로 개발 중인데요. 기존 약보다는 효과가 같거나 더 좋고 안전성은 8배 이상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30년 가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폐암으로 적응증을 넓힐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 방광암 치료제인 CT-P71은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겨냥했고요. 실험에서도 효과가 유지됐습니다. 또 CT-P73은 특정 암세포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데 9월 임상 승인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셀트리온은 이외에도 두 표적을 동시에 겨냥하는 이중 특이적 ADC, 두 가지 항암제를 조합하는 듀얼 페이로드 ADC까지 준비를 하면서 차별화된 신약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미국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이 경제사절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셀트리온은 현재 미국 내에서 의약품 생산시설 인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글로벌 제약사 공장을 인수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10월에는 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이미 항암제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생산해온 곳이기 때문에 인수 직후부터는 곧바로 매출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현지 생산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담을 피하고요. 원가 절감과 물류 효율성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추가 투자까지 감안을 한다면 생산 능력은 인천 송도 2공장의 1.5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서 셀트리온이 미국 내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 체계를 갖추고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셀트리온 이렇게 신약 개발뿐만이 아니라 미국 현지 투자까지 두 축으로 앞으로 시장을 공략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 사절단에 합류한 만큼 어떠한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잠시 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지만 한국이 양보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무역 합의를 재협상하고 싶어 하지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무엇을 얻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미국 신규 주택 판매가 연율 기준 65만 2천 채로 집계돼 전달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돈 수치지만 6월보다 0.6% 감소했으며 지난해 7월에 71만 채와 비교하면 8.2% 줄어든 겁니다. 재고 역시 전달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9개월치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인공지능 회사 등이 애플과 챗 GPT 개발사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머스크의 회사 xAI와 X는 이날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이 오픈 AI를 우대해 AI 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앱스토어에서 그록 등 경쟁 앱 순위를 낮췄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란다며 한국과 협력해 조선업 부흥 기회를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제시한 마스가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에선 정말 그렇게 할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급부상했었던 뉴욕 증시였죠. 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이러한 급등을 조금은 잠재우는 시장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역시나 경제 지표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22%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43%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0.77% 하락했는데요. 우량주 30개 중에 3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하는 흐름까지 가졌습니다. 이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살펴볼까요? 미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0.38% 다시금 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래도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0.03% 상승했습니다. 유가가 다시금 좀 올라왔는데요. 1.73% 상승하면서 배럴당 64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파월 의장에 대해서 발언에 다시금 좀 해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다시금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급부상하는 모습이었죠.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좋은 랠리가 좀 펼쳐지는 모습이었었는데 어제 뉴욕 증시는요, 이 점점 낙폭을 강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막판으로 갈수록 더욱더 시세가 떨어졌다라는 점까지 포착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엔비디아는 1% 좀 같이 반등을 해주면서 연일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브로드컴도 0.08% 상승했습니다. 다만 AMD는 3% 가까이 좀 낙폭을 그린 모습이었고요. 퀄컴 또한 1%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또한 하락을 했는데 팔란티어가 연일 그래도 이 좋은 흐름을 보였었다가 다시금 이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죠. 하락폭이 좀 면치 못했었는데 장중에는 더 큰 하락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막판으로 갈수록 좀 보합권에서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0.9%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좋았던 은행주도 다시금 좀 내려앉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이 소비재 단에서 그리고 소부장 단에서도 전반적인 흐름이 다시 좀 투심이 얼어붙었습니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일라일이 2.3%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기대감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된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어제금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었는데 다시금 좀 빠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넷플릭스와 테슬라는 그래도 상승하면서 좋은 랠리 이어졌는데요. 다우존스 지수에서 역시나 좀 유일하게 빨간불을 좀 상승불을 켜준 종목이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종목을 통해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테슬라와 인텔, 피그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테슬라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 CEO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애플과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독점 소송인데요. 지금 생성 AI 관련해서 이 독점을 위해서 경쟁사들을 지금 계속해서 우위를 더 점하고 있고 지금 경쟁사를 좌절시켰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AI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xAI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셜 플랫폼 X를 통해서 두 회사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텍사스 북부 지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황이고요. 이 생성 AI 시장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모했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머스크의 챗봇, 이 그록을 같은 이 앱에 대해서 순위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라는 의혹도 제기한 상황이고요. 이 애플이 오픈 AI 이외에도 앱스토어 1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한다라면서 머스크가 계속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백한 이것은 반독점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CEO가 AI 소프트웨어 회사 마이크로 하드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코딩이라든지 이미지, 영상 생성, 이에 대해서 특수를 한 이 AI 에이전트를 함께 작동을 해서요. 새로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전했습니다. AI만으로는 소프트웨어 제작의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는 이달 초에 특허 상표권에 마이크로 하드 상표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이 올해 초에 지금 오픈 AI 인수까지 이야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마크 저커버그 CEO에게서 지금 인수 참여에 대해서 지금 타진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이 테슬라 CEO와 오픈 AI CEO가 지금 맞서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간밤에도 테슬라 이슈가 있었는데요. 모델 Y, L 버전이 중국 시장에서 전량 매진이 됐다라는 소식들도 나왔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머스크 CEO AI 관련돼서 회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 하드를 설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상표권 출원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오픈 AI 상대로 계속해서 좀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소송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도 체크해볼까요? 네, 인텔입니다. 어제 미국 정부가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죠. 이제 미국 정부가 최대 주주로 올라가게 된 건데요. 그런데 이제는 인텔에 대해서 위험 보고서가 제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SEC에 보고서를 제출한 상황인 건데요. 이 9.9% 미국 정부가 확보한 이후에 인텔이 처음으로 그 위험 요인을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 거래가 투자자와 직원, 고객, 해외 정보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힌 겁니다. 소송 가능성과 정치적인 감시 강화도 리스크로 꼽았습니다. 핵심은 해외 매출 타격에 대한 우려입니다. 인텔에 대한 매출이 76%가 해외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그 비중 중에 중국 비중이 29%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최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 만큼 인텔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고객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요.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거래로 인해서 정부가 주식을 시장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주에 대한 지분 또한 희석이 됐다는 것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회에 대해 의결권 참여는 주주 권한을 약화시키고 잠재적 M&A 거래까지 제약할 수 있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칩스법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11억 달러 지원을 확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기회와 리스크 공존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인텔에 관해서는 미국 정부가 지분을 확보는 했지만 인텔도 지금은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걱정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흐름들이 어떻게 될지 눈여겨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피그마까지 살펴볼까요?
네,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공모 첫날에 250%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30% 이상 좀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월가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이 목표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들고 와봤는데요. 일단 투심이 조금 얼어붙었던 뉴욕 증시이니만큼 간밤에는 8% 정도 빠지긴 했지만 모건 스탠리에서는 일단 디자인 업계 표준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목표가 $80로 정했습니다. JP 모건에서는 제품력과 협업 플랫폼에 대해선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65로 내려잡았고요. 그리고 윌리엄 블레어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96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프 리서치에서는 이미 주가가 현재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했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목표 주가 관련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바이에 대한 스탠스를 보였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피그마가 많은 투자자에게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품력도 인정하고 있고 AI 변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높은 밸류에이션은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세 가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에 하나죠. 이민 관련해서 계속 추방을 하려고 하고 이 안에서의 내부 조직을 더 만들겠다라는 뉘앙스가 보이는데 관련해서 좀 더 마이너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 계속해서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관련해서도 목표가에서 나왔습니다. 상향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벽에 진행이 됐던 한미 정상회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클로즈업 해볼까요? 네, 순이민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실업률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같이 전해지고 있죠. 이번에 고용 둔화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민과 관련된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들도 함께 나왔는데요. 같이 전망이 통했다라는 점까지 이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이민이 수십 년 만에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노동 공급이 줄어들면서 실업률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률 하락과 노동력 부족 그리고 재정 악화라는 부정적인 파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노동시장이 묘한 균형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노동 수요는 둔화했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4.2% 저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급격한 이민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의회 예상국에 따르면 이민자 순유입은 연간 270만 명에 치솟았는데 올해는 20만 명까지 지금 급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성장률에 관해서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라고 직격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33%, 건설 노동자는 30%, 농작물 노동자도 42%가 아무래도 이민자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이 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순이민에 대한 유지는 필요하다라고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까지 봤을 때 고용 둔화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있는 만큼 관련해서도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의장이 이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 둔화였죠. 관련해서 노동 관련된 이 순이민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일정 수준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마이너스의 전망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스탠스가 보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도 볼까요? 네, S&P 500 지수 관련해서 목표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일 그래도 계속해서 좀 잘 가는 스탠스였기 때문에 연말에는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투자자가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프리스가에서 연말 목표치를 상향했습니다. 5,600에서 6,6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 중에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이 바로 실적 발표가 잘 나왔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기업 중에 80%가 월갈 전망치를 웃돌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S&P 500 기업 중에 474곳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80%가 애널리스트 전망을 웃돌았다라는 거고요. 76%가 상회했고 장기 평균인 67%를 훨씬 웃도는 성적이라고 말했습니다. EPS 또한 좋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0%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단 매그니피센트 7뿐만이 아니라 금융주까지 강세를 보인 것에 따라서 AI 관련된 기술주들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거래량과 좀 마진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고 경고는 했으니까요. 이전까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앞으로 실제 이 연말까지 이러한 목표치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프리스는 기업들의 가격 조정뿐만이 아니라 공급망 다변화, 비용 통제 같은 것에 계속해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 잭슨홀 미팅에서도 파월 의장이 신중한 발언을 한 만큼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보이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프리스는 연준이 9월부터 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연일 그래도 좀 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지만 여전히 AI 관련된 그리고 모멘텀 관련돼서도 계속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낙관론에 뒷받침하고 있는 제프리스의 이 상향 조정에 대한 리포트 들고 왔으니까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 볼까요? 사실 새벽에 좀 진행이 됐고요. 2시간 넘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이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회담이 잘 진행이 됐고요. 관련해서도 조선업 이야기가 더 급부상했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선박에 대한 계약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왔고요.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적인 조선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부 선박을 한국과 계약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히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세계적인 조선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요. 한국의 조선소가 미국으로 와서 일부 선박을 현지에서 건조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미 투자를 다시 한번 일컬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는 하루 한 척을 건조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조선업에 관련해서 미국이 지금 쇠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선박을 직접 구매할 거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많은 배를 건조하게 될 것이다. 미국 내로 들어와라라는 스탠스를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 무역 협상에 관련해서도 지난달에 한번 체결한 바가 있었죠. 재협상과 관련해서 논의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한국이 추가로 얻어가는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조선업 관련해서는 한미 경제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관련된 조선주 오늘도 좀 기대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북한과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북한과의 만남까지 지금 예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알래스카 관련해서도 에너지 협력을 직접 언급했다고 합니다. LNG 개발 사업이 한국과 일본이 직접 투자할 계획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원유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 측의 우위 카드로 좀 더 강조한 발언까지 내걸었으니까요. 에너지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간밤에 있었던 이 한미 정상회담이니만큼 관련된 소식들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러한 뉴스들 계속 팔로우업 해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김민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원전 생태계 이제 연료까지 확장되네라는 댓글입니다. 원전 계속해서 좀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안에서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내 우라늄 농축 시설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왔는데요. 원자력 관련해서 한미 협력이 계속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최근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전략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먼저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우라늄 시장은 러시아가 여전히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게 현재로선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의회가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수입 제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은 자체 농축 능력을 강화하고 또 동맹국 기업들과 손잡으며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또 한수원이 파트너로 떠오른 건 각각의 역할이 또 분명히 다르기 때문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해외 자원 개발 트레이딩 경험이 풍부하고 또 올해부터 신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이 탈화력 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 우라늄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수원의 경우에는 국내 원전 운영 경험과 또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를 갖춘 만큼 미국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농축 인프라에 참여할 경우 기술 측면에서 안전성을 현재 보완해줄 수가 있는 그런 포지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력이 성사가 된다면 단순히 지분 투자 이상을 넘어서 이 전략적 동맹 성격을 띨 수 있다라고까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함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투자 실제로 성사가 된다면 우리 한국인에게는 어떤 의미를 좀 작용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첫 출발점,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한국은 자체적으로 농축 시설을 또 갖출 수가 없었는데 해외 시설 투자나 지분 참여는 가능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약이 현실화가 되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내 농축 인프라에 참여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산업적으로도 파급력이 큰데요. 원전 산업은 발전소 건설뿐 아니라 우라늄 채굴, 또 농축과 이어서 연료 제작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원전 건설 운영에만 강점을 보여왔죠. 만일 이번 투자가 실제로 성사가 된다면 연료 사이드까지 밸류체인을 넓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시야로 봤을 때도 원전 생태계 내에서 입지가 강화될 수 있고요. 또 관련 부품과 소재 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현재 타이밍이 좋습니다. 이번 논의가 한미 정상회담과 맞물려 진행이 되면서 정상 외교 레벨에서 논의가 이렇게 뒷받침되면서 또 구체적으로 투자 검토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보 강화, 또 원전 산업의 확장, 나아가서 한미 동맹 심화라는 이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의미가 크다고까지 덧붙일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사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 원전 건설과 운영에만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었는데 이렇게 투자를 더 하게 된다면 연료 사이드까지 밸류체인이 더 넓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운드리 살아나면서 장비 업체까지 덩달아 웃는 그림이라는 댓글입니다. 파운드리 이야기 나온 걸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계속해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미국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 가동 준비를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장비 발주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번 파운드리 사업의 공장 관련은 덩달아 웃는 그림이라는 말처럼 정말 재가공의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해 장비 발주가 예상이 됐지만 파운드리 수주 부진으로 1년간 지연됐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테슬라와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대규모 양산 물량 확보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생산 라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특히나 테일러 공장은 메모리와 또 파운드리를 함께 갖춘 평택과 달리 파운드리에 오직 집중된 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웨이퍼 기준 월 3만 장 수준의 생산 능력을 목표로 하는 만큼 단순한 증설을 넘어서 미국 고객 맞춤형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전략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파견 엔지니어 투입, 또 클린룸 공정 완료, 더해서 자동화 장비 전공정, 또 후공정 장비 발주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새로운 수혜도 예상이 되는데요. 유진테크나 PSK, 또 파크시스템스 같은 이런 후공정, 전공정 장비사들의 입장에서는 내년 영업이익 전망이 최대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현재 시장은 또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후공정, 전공정 기업들까지 같이 주가 추이가 같이 상승으로 모멘텀 가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즘 삼성전자 안에는 호재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HBM뿐만이 아니라 파운드리 모멘텀까지 쌓이면서 주가 추이도 이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네요. 사실 2분기까지는 어닝 쇼크를 사실 맞았습니다. 그런데 3분기부터는 분위기가 반등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반응이 일각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HBM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100% 넘게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가 또 이렇게 성능과 수율 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 차세대 GPU 루빈에서 점유율이 30%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HBM3에서 제기됐던 발열과 성능 이슈에 대해서도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파운드리 부분은 테슬라뿐 아니라 애플과도 또 차세대 칩 생산 계약을 따낸 만큼 그동안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사업이지만 이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가동률과 수익성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한껏 반영해 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8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잡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아직 역사적 평균치보다 낮은 만큼 실적 개선과 또 신규 고객 확보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앞으로 주가에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3분기, 사실 2분기에는 어닝 쇼크가 있었는데 3분기에는 반등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증권가들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 상향 소식까지 전해드렸으니까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워트 협업으로 글로벌 투자 가능하겠네라는 댓글입니다. 네, 요즘 카카오페이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페이 증권이 미국의 이 파이낸셜과 만났다고 합니다. 이번 미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 방안이 논의가 됐을까요? 단순히 인사의 차원을 넘어서 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카카오페이의 증권의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카카오페이 증권이 이 해외 시장 진출과 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구체적으로 세 가지 축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해외 주식 중개 서비스와 또 상품의 확장 영역입니다. 이 카카오페이 증권은 기존의 해외 주식 부문, 또 청산, 옵션 거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국내 투자자들 입장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앞으로 해외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두 번째 축은 또 인공지능 기반 투자 정보와 거래 경험에 최적화합니다. 최근 AI와 빅데이터 기반 투자 도구들이 이렇게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양사는 AI를 활용한 맞춤형 투자 정보 제공과 또 거래 편의 개선 방안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의 거래 패턴과 또 관심 종목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맞춤형 매매 전략을 제공할 수 있고요. 또 거래 위험도를 자동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할 가능성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디지털 자산 관련 차세대 금융 인프라 공동 개발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 또 자산 관리, 디지털 증권 등 이런 혁신 금융 영역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양사의 기술력과 또 네트워크를 함께 결합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0워트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또 금융 인프라를 활용해 해외 시장 공략에 또 전진기지 역할을 함께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미팅에는 10워트의 최고 책임자이자 또 한편으로는 최대 지분을 보유한 제비아 가문의 데이비드 제비아와 또 카카오페이 및 카카오페이 증권 경영진이 모두 참석했기 때문에 전략적 논의와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이를 통해 카카오페이 증권은 단순히 증계사를 넘어서 또 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페이 증권 지금 해외 중개 서비스를 좀 더 확장하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투자자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네, 국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안정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15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된다면 해외 증권 시장의 접근성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또 AI 기반 투자 정보 제공과 또 맞춤형 매매 지원이 투자 판단의 효율성에 크게 높아지는 데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해외 주식 거래 시 정보의 비대칭성, 또 주문 처리 지연, 거래 비용 부담 등의 다양한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협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에서도 새로운 혁신이 예상됩니다. 양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결제, 또 디지털 증권 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단순히 기술 도입을 넘어서 국내 투자자들이 앞으로 글로벌 금융 경험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이번 협력은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더 나은 투자 환경과 또 카카오페이 증권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핀테크 경쟁력 강화라는 또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중개를 넘어서 해외 금융시장의 안정적이고 또 접근 가능한 길을 열어주는 전략적 진출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아무래도 이 해외 주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로 보이고요. 금융 인프라 개발까지 전략적으로 좀 발판을 삼아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스탠스로 보이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또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AI 설계 에이전트를 도입했다라는 소식 들려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증권주 소식이고 마지막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삼성이 최근에 이 AI 에이전트를 반도체 설계에 본격적으로 도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요즘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설계의 난제를 뚫고 이 퀄컴 같은 경쟁사와 격차를 좀 더 좁히겠다라는 전략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결정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쉽게 말해서 삼성이 설계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시스템 LSI 사업부가 AI 에이전트 TF를 꾸려서 반도체 설계 전 과정에 AI를 투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은 문서 작업이나 번역 같은 이런 부수적인 일에만 AI를 썼다면 이제는 핵심인 반도체 설계 업무까지 AI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AI는 단순히 챗봇처럼 답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설계 과정에서 직접 수정과 피드백까지 가능한 능동형 시스템인데요. 나노 단위의 미세한 회로를 새겨 넣는 설계는 워낙 복잡해서 사람이 하기엔 그동안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AI가 투입되면 속도와 정밀도, 효율이 모두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계기로 삼성이 퀄컴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반도체 데이터와 이 노하우에 AI가 결합이 된다면 앞으로는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초격차 제도약의 발판이 될 거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AI가 도입이 된다면 아무래도 효율이 좀 더 개선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격차를 좁힐 수 있다라는 스탠스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쪽을 보자면 갤럭시 S25 전 모델에 퀄컴 칩만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많이 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지금 분석할 수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상반기 스마트폰 사업부, 즉 MX의 원가 부담이 꽤나 큰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이 상반기에 모바일 AP를 사들이는 데 쓴 돈이 약 7조 8천억 원이었는데요. 지난해보다 거의 30%가량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말씀하신 대로 갤럭시 S25 전 모델에 퀄컴 칩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자사칩인 엑시노스 2500을 같이 쓰려고 했지만 생산 수율 문제 때문에 탑재를 하지 못한 건데요. 퀄컴 칩은 TSMC의 3나노 공정에서 만듭니다. 하지만 단가가 워낙 비싸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TSMC가 가격까지 인상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훨씬 더 커졌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 때문에 삼성이 엑시노스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절실함을 얻게 됐습니다. 현재 MX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은 10%대지만 자체 칩을 쓰는 애플은 30%에 달합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자사칩 복귀가 필수라는 건데요. 그래서 삼성은 이번에 AI 에이전트를 반도체 설계에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기술을 활용한다면 설계 속도와 정밀도가 개선이 되고 수율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폰 사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스마트폰 S25에 퀄컴 칩을 들어가게 되는데 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차세대 엑시노스 칩을 복귀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또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갤럭시 S26 시리즈에 이 새 칩이 들어갈 가능성은 시장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지금 가장 큰 관심사가 단연 엑시노스 2600일 겁니다. 네. 삼성은 이미 갤럭시 Z 플립 7에 엑시노스 2500을 일부 적용하면서 복귀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S26 시리즈에는 차세대 2나노 공정으로 만든 엑시노스 2600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최근 진행했던 성능 테스트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작보다는 확실히 개선이 됐고요. 퀄컴 최신 칩과의 격차도 거의 좁혀졌습니다. 특히나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와 2나노 공정 계약을 따내게 되면서 수율과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물론 과거의 발열이나 전력 효율 문제로 흔들렸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과제가 어느 정도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본 모델에는 엑시노스를, 또 울트라 모델에는 퀄컴을 넣는 이런 투트랙 전략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가격 경쟁력과 성능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궁극적으로 엑시노스 2600이 채택이 되면 단순히 스마트폰 사업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실적까지 함께 개선이 되면서 삼성 반도체 전반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삼성에게는 설계부터 완제품까지 초격차를 다시 세우는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 삼성 입장에서는 AI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도체 설계에 대해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차세대 엑시노스 2600까지 이 양산 여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지금 모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성능 테스트 결과도 긍정적이라고 하니까요.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가 이른바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어제 증시에서는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주사와 증권주 모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는 앞으로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도입을 해야 합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을 때 한 주당 여러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소액주주도 표를 몰아준다면 최소 1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회사의 정관에 따라서 제외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대형 상장사에서는 이게 의무화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입니다. 그동안은 1명만 따로 뽑았는데 앞으로는 2명 이상을 분리 선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대주주의 영향력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키우고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지난달 통과됐던 1차 개정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했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즉 이제는 이사들이 대주주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고요. 앞으로 기업들은 정관 변경이나 주총 운용 방식을 손질해야 하고 실제 경영 관행에도 적잖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을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액 주주에 대한 권익 또한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배 구조 또한 투명하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투자 심리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법안은 투자자 신뢰를 좀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우리 증시는 그동안 대주주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고 소액주주 권리는 약하다는 이유로 낮게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로 달라붙었는데요. 이번 제도가 실제로 이사회 운영 방식이나 주총 방식을 바꿔낸다면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차 개정안 통과 뒤에는 외국인 매수가 늘어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증권사나 지주사들의 주가가 빠르게 올랐던 건 그동안 지배구조 리스크가 크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업종이기 때문에 개정 효과가 더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 건데요. 신한투자증권도 이번 제도 변화가 금융업과 대기업 지주사 그리고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그룹들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시장은 이번 개정을 구조적 개선의 신호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도 긍정적인 기대는 있는 한편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들 사이에선 우려가 되는데 이 경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제 증권주가 크게 오른 거에는 개정안의 이슈도 있었지만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앞으로의 증시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또 끼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대주주의 힘이 약해지면 의사결정이 또 늦어지거나 경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다양성이 높아지는 건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경영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기대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도 1% 넘게 오르면서 3,200선을 다시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주사와 증권주가 동시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증권주가 더 탄력을 받았던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열렸던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통상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시중에 돈이 풀리고요. 증권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증권주가 가장 큰 수혜를 봅니다. 결국에 이번 상법 개정 효과와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함께 겹치면서 증권주와 지주사 주가가 동시에 힘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간밤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이번 주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 같은 굵직한 이벤트들이 앞으로 증시 향방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네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 최대 규모의 LNG 저장 탱크 사업에서 대형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충남 당진, 기장
기지 2단계 사업을 맡게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번 계약 규모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계약은 금액이 약 5,600억 원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당진 LNG 기지 2단계 사업에서 5호기부터 7호기까지 총 3기의 저장 탱크를 새로 짓게 됐습니다. 이미 2021년에는 1단계 4기를 수주하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당진 기지에 들어설 7기 전체를 모두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1단계는 지붕 공사를 마치고 내부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2단계는 다음 달 착공을 해서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당진 프로젝트에서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은 규모가 총 1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인천과 평택, 삼척 등 국내 주요 LNG 기지에서도 이 대형 저장 탱크를 건설해온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수주로 인해서 국내 LNG 저장 탱크 분야 대표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굳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큰 규모의 LNG 저장 탱크 수주를 따내긴 했지만 요즘 시장에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분야에서 입지를 계속 탄탄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전 협력까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좀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네, 최근 증권가에서는 원전 산업에 우호적인 바람이 불고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지금의 4배, 4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과정에서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새로 짓겠다고 했는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사실상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합작사 설립을 논의 중인데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핵심 기자재를 공급할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주기기를 직접 만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참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기회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폴란드나 불가리아 등 유럽 국가들도 내년부터는 원전 발주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NSSS 또 STG 같은 대형 원전 핵심 장비 분야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올해 체코 원전 2기를 시작으로 2026년과 2027년에는 해외 원전 2기씩 그리고 2029년에는 국내 원전 2기까지 매년 4조 원 이상 수주가 가능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해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는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SMR 관련해서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빌 게이츠 이사장이 방한을 하면서 SMR 관련된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모멘텀들이 있는 만큼 이 호재 관련해서도 증권가들 두산 에너빌리티 전망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SMR이라는 분야가 안전성과 효율성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이 분야에서 발판을 마련해 왔는데요. 2019년에는 뉴스케일 파워와 계약을 맺어서 원자로 모듈 제작 검토에 나섰고요. 작년에는 빌 게이츠가 세운 테라파워와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SMR 핵심 부품을 직접 공급할 준비를 갖춘 건데요. 정부도 SMR 강국을 강조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표 기업으로 사실상 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5년간 전 세계에서 60기 이상 SMR 발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글로벌 기업들의 설계 제품을 실제로 제작해주는 일종의 SMR 파운드리 역할을 맡게 되면서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들이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에서는 LNG 저장 탱크 같은 안정적인 실적을 쌓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는 대형 원전과 SMR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입지를 더욱더 넓혀가는 모습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LNG뿐만이 아니라 원전 이렇게 두 축에서 동시에 성장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글로벌 원전 수요 확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프라 매출까지 있으면서 투자 매력도가 또 상승하고 있다라는 증권가의 이런 소식들이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